이번 시간에는 고대가요, 향가, 한시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자, 첫 번째, 고대가요라는 건 상고시대, 그러니까 언제 불려진 것을 이야기하냐면, 삼국시대 이전에 불려진 작품들을 보고 고대가요로 합니다. 자, 이 고대가요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자, 고대가요들은 아무래도 원시 시대에 불려진 것이기 때문에 집단적인 성격의 노래가 많고 집단적 서사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사시라는 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집단적 서사시에서 나중으로 갈수록 개인적 서정시로 이렇게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아무래도 초반에는 집단적인 그 소망이나 기원을 다루는 내용에서 나중으로 갈수록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들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로는 이 노래들은 대부분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온다라는 특징이 있고,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며, 그리고 처음에는 뭐 했겠죠? 구전이 됐겠죠. 그렇죠? 자, 구전이 되다가 나중으로 갈수록은 어떻게 되겠죠? 번역돼서 기록되는데, 한문으로, 이때는 우리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어 내려와서 한역시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고대 가요 작품은 공무도화가인데, 자, 여기서 공무도화가라는 제목은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수광부의 아내가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자, 백수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새이란 뜻이고, 광부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수광부라는 사람이 물로 들어가려 하자 그 사람이, 남편이 죽을 것 걱정한 아내가 그 남편을 걱정해서 부른 노래로서, 자, 이 노래는 광리자구라는 어부가 그 노래를, 백수광부의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다가 그것을 자기 아내 여옥에게 가져다가 불러주었다라고 해서, 자, 이 시의 화자를 뭐로 보기도 하냐면 여옥으로 보기도 하고 백수광부의 아내로 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옥이란 여인이 그때 악기 중 하나였던 공후라는 악기를 가지고 불렀다라고 해서 공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한역시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네 줄, 그리고 한 행에 네 글자씩 사언, 사구의 한역시가인데,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에서 일단 뭐가 사용되고 있죠? 이마라고 뭐 했어요? 불렀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적 청자를 부르는 일을 호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돈호법이라고 하고요. 이 돈호법을 사용했을 때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건너지 마오에서 이 물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요. 자, 이 물이라는 것은 일단 이미 물을 건너면 뭐 하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물은 임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행으로 가볼까요? 임은 그의 물을 건너셨네에서 그러면 또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서의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임과 이별하게 된다 또는 단절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자,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에서 물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때의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당연히 임의 죽음. 그러니까 어떤 상황? 우리 민족 문학의 가장 전통적인 주제가 이별의 정한인데, 그 중에서도 사별의 한이 나타나 있는 것이 물이라는 소재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행의 시상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문학은요, 그죠? 그래서 가시님을 어찌할꼬는 임의 죽음에 대한 화제의 어떤 태도, 체념적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찌할꼬라고 했으니까 어떤 마무리로, 영탄적 어조로 마무리하면서 임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탄식을 노래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작품이 공무도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구지가라는 작품입니다. 구지가라는 작품인데, 자, 이 구지가의 배경소라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떤 이제 원시 부족 단위로 이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하늘에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난 구지붕으로 가보자. 하늘에서 구지붕에서 이렇게 소리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여기서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불러라. 그럼 너희들에게 왕을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자, 사람들이 흙을 파면서 춤추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붉은색의 줄에 황금색 상자가 내려와서 그것을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왔고, 알이 나왔고, 그 알을 가져다 소중히 보관하자 뭐가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를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구지가는 뭐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냐면 가야국 건국 신화라는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자,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생설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노래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노래의 주제는 당연히 왕의 강림을 뭐하는 내용? 기원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이 왕의 강림에 대한 기원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라기보다 개인 소망이라기보다는 뭐를 노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집단적 기원,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총 4행으로 이루어진 기승전결의 구조로 이루어진 한역시가인데요. 자, 한번 1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부가 마찬가지로 무슨 표현법이 사용됐나요? 도노법이 사용됐죠. 이때 도노법은 시적 청자를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는 소재인데, 자, 이때 뭐의 의미가 중요하냐? 거북의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북은 장수하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오래 사는 동물에다가 신성을 부여하곤 했는데, 신령을 부여하곤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거북은 어떤 존재로서,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뭐의 대상이다? 기원의 대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을 먼저 부르고, 자, 뭐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머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라 그랬죠. 그렇죠? 왕의 강림을 기원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영신군가라고 부르는데, 이 영신군의 이 신군이 종교적 지도자이면서 군, 정치적 지도자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는 노래가 영신군가라고 볼 수 있고, 그와 관련져 봤을 때 이 머리는 당연히 우두머리를 상징한다, 또는 왕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소망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뭐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했죠? 명령형 어조로 표현했죠. 자, 우리 문학작품에서 이런 명령형 어조가 사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으로 가서 만일 내어놓지 않으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상황을 가정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구워서 먹으리라는 부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위협을 하고 있죠. 자,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명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서 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위협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자의 소망을 뭐 하기 위함이고 강조하기 위함이고, 자, 이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술성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이나 위협의 방법을 통해서 주술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지가 다음 작품으로는 무엇을 볼 거냐면, 자, 유리왕의 황조가라는 작품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유리왕의 황조가는 앞에서 어떤 노래에서 어떤 노래로 변한다 그랬죠? 고대가요는 집단적 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변화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 개인적 서정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 네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는 기승전결해서 앞에 기 부분이 먼저 화자가 처한 주변 상황을 노래하고 뒤에 3, 4행 그러니까 전구와 결구가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부분으로 선경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헐헐하는 적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라고 자 먼저 꾀꼬리라는 자연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 꾀꼬리란 자연물은 어떻죠? 암수가 서로 정답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외로워라 라고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제시되네요? 직접적으로 제시되네요. 이내 몸은이라고 봤을 때 화자는 뭐하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고요? 도치법을 사용했고요. 앞에 자연물과 지금 뒷부분에 화자의 정서가 대비, 대조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적꾀꼬리는 자,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로서 어떤 효과를 가질까요?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자 이때 이러한 역할을 하는 소재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문학적 용어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문학작품에서 이렇게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들은 아주 자주 나타나는 방식인데 이것들이 나타나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사용이 되면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뉘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마찬가지로 슬픔 그리고 이별의 안타까움에 대한 탄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상이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무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이렇게 세 작품을 봤는데 이 고대가요 작품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작품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꼭 잘 들어두고 복습하셔서 기억해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